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3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 반도체 대미 투자 걱정해주는 중국, 한국 내 제조 인프라 약화, 정은지 뉴스완에서 7월 22일, 관영지 미 자국 이익 최우선, 한국 이익은 쉽게 희생시킬 것. 중국 관영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의존하면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2일 논평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TV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현지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 700명을 감원한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이는 미국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미국 기반 생산에 깊이 끌어들이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선 미국과의 협력 심화가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음표를 좀 붙여보고요.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따르기만 한다면 한국은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최근 한국이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서남권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반도체 부분의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복잡한 외부 압력 속에서 국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독자적 발전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한국 반도체 분야의 장기적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을 읽고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호남 반도체는 친중 행각임이 드러났다. TSMC 대만투자는 이 관영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가 궁금합니다. 독점 JP모건, 다른 미국 은행들이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야마자키 마키오와 키하라 타미유키 로이터 7월 21일, 대출기관과 일본 정부 간의 협상에 정통한 두 사람에 따르면 JP모건과 다른 미국 은행들이 일본에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서약에 따라 일부 자금을 제공하기로 거의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도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은행들은 자금 기반이 앵화이고 대규모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미국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투자 계획에 따라 총 1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 배치를 발표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5년 7월에 미국 관세 15%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일본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하며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그 위협을 철회했습니다. 2월에 공개된 첫 번째 투자 배치에 대한 자금 조달은 2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자금 조달은 각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로 확장됩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은 국영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제공하고, 나머지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 등 일본의 대형 은행이 공동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새 대출 기간은 정부가 대출을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달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곳에서 신용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고
정부에 말했다고 별도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얻기 위해 일본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달러 채권을 발행하거나 도매 시장에서 대출을 받거나 수합 시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외환보유고에 보유된 달러를 활용하자는 제한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은행은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2월에 공개된 첫 번째 프로젝트에는 텍사스의 석유 수출 시설, 조지아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장, 오하이오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포함됩니다. 3월에 발표된 두 번째 배치에는 테네시와 엘리바마의 GE 베르노바 히타치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 계획과 펜실바니아의 와 텍사스의 천연가스 화력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익을 창출하고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또 읽고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러 부족한 한국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달러가 얼마나 들어갈지, 결국 미국 달러 빌려서 미국에 건설하고 돈은 한일이 갚는 구조로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의 경제 발전 대가를 요구하는 트럼프죠. 내국노적인 발언이지만 트럼프에게 역제안할 정치인은 없는가? 차라리 51번째 코리아 스테이트로 편입하라고. 한국군은 주 방위군으로,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투자하고 JP모건은 한일에 많이 투자하더만. 요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중국을 개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게 골드만삭스라고 했죠. 시진핑이 집권하는데도 골드만삭스가 기여를 했다는 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JP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보통 중국 상해에서 연간 회의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조용히 왔다가 들렸는데 한국 여기자한테 김포공항에서 들켜서 취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도망갔다고 그러지만은 피했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래도 한국 투자를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체 분석을 계속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여지없이 JP모건이 제일 많이 뜹니다. 부동산이 왜 불로소득이냐? 국민통합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17억 원 근저당 여야 공방 SBS 비즈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오늘 21일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처분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와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의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 결정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 쌍방이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미수령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안정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셀프 대출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왔죠. 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주범 YTN에서도 7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부동산이 왜 불로소득이냐? 기업 업종 중에는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도 있죠. 이들도 모두 불로소득인가?
개인 중에는 생계형 전월세 할머니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옥탑방 뭐 이런 데서 보는 젊은 애들의 그런 삶 속에서는 월세를 받으러 오는 여자분들이 중년도 있지만은 할머니들이 꽤 많죠. 이들도 불로소득인가? 그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그전에는 얼마나 노력해서 돈을 모았을까요? 은행 대출도 끼었을 것수 있다. 극단적 부동산 투기만 잡으면 될 일 아니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서로 뒤섞이면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것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 대신 이재명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돈을 기업으로 돌리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제 생각에는 투기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도 뭐 안정화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ETF 레버리지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대장동 했던 부동산 잘 아는 분, 한동훈 이근저당 직격. 신지호 국민일보 7월 2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된 매도인 근저당권을 겨냥해 대장동을 했던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라며 직격했다. 한 의원은 22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근저당 거래에 관련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즉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이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정 근저당 거래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에서 집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세무조사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겁을 줘놓고 정작 자기 분당 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 근저당을 설정해 거액의 사적 거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런 착상을 우리 같은 그 아둔한 머리로는 머리가 좋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저당 거래 직격한 윤희석. 도로 봉쇄해놓고 자기는 갓길로. 이 표현의 비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더불어 근저당.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비난의 힘. 논란 속 강남서 셀프 대출 확산. 이민아 한국경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남 성남 분당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매도인 직접 대출 방식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 대통령이 사금융 형태의 우회로를 이용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억지 주장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여당의 반박이 정면으로 부닥쳤다. 더불어 근저당 대 비난의 힘 명칭까지 등장. 안철수 의원 역시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결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가세했다. 고강도 규제 속 셀러 파이낸싱 실효성 논란 확산. 셀러 파이낸싱은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 기법이다. 매도인은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급한 자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엄격한 대출 규제 기제 속에서 자칫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탈루, 시장 왜곡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보도된 이후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매물 중에서도 집주인이 직접 수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조건이 등장하는 파장이 번지고 있다. 매매 20억인데 아파트 81A 평방 메타 전용 59A 15층 남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집주인 대출 6억 수소 역세권 개발 호재 추천 매물 다곡 초풍문고 확세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대출해 준다는 것은 돈을 안 받고 그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는 받겠죠. 그러니까 월세 받는 꼴이나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네요. 머리가 좋습니다. 원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집 한 채뿐이 없으니까 그런 착상을 못 내네요. 한국 대통령 레버리지 주식펀드에 대한 규제 당국 조치 촉구 AFP 7월 21일 한국 대통령은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후 국내 AI 칩 제조업체의 운명과 관련된 투기성이 높은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상품은 단일 주식의 2배 수익뿐만 아니라 2배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개인 투자자를 시장 과대 광고와 변동성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5월 27일 새로운 ETF가 상장된 이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약 16%와 20% 하락하여 투기꾼들의 손실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는 업무회의 생중계에서 자국 주력 기술 기업과 연계된 ETF에 대해 두 가지 경쟁적인 견해가 있다며 어떤 조치를 지지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상품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해외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내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자본 유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투기성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찬진 한국금융감독원 총재는 이미 지난달 규제 당국이 ETF를 너무 성급하게 승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 바닥에 누워서 막을 걸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후회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내놓은 게 금감원은 아니고 자기네들은 반대를 못했다. 그럼 누가 주도했느냐? 그건 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비정부 기구인 경제민주주의 21은 정부가 레버리지 ETF를 도입할 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에 드는 기본적으로 기존 공식 펀드에 부합할 수 있는 자산 투자 요건과 상충하며 ETF 구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 인간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자기네들이 주도해 놓고 부동산 시장의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서학개미들을 국내 동학개미로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변동성의 주가가 투기장이 된 그런 현실같이 느껴집니다. 57년 만에 VLCC 발주 폭발, 하나오션 척당 2천억 최고가 행진, 최지 조선비즈 7월 20일, 운임 사상 최고의 노후선 교체 겁쳐 주문 몰려, JP모건 중보다 130억 비싸게 발주, 건조 경험의 친환경 대응력이 강점, 2월 28일부터 공급 과잉 운임 하락 경고등, 웃돈 줘도 4년 대기. 22일 업계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의 해운 투자 펀드가 지난 14일 하나오션에 발주한 32만 드라이 웨트톤급 VLCC 2척의 성가는 척당 약 1억 3,100만 달러, 약 1,972억 원이었다. 이는 최근 VLCC 신조 시장에서 형성된 최고 수준의 가격대다. 선박은 3년 8개월 뒤인 2030년 3월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JP모건이 투자하는 데가 또 여러 군데군요. 무님 최고가 찍자 너도나도 발주. 발주 경쟁에 불을 붙인 건 중동 정세 불안과 운임 급등이다. 지난 3월 미국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VLCC의 하루 운임은 한때 사상 최고인 42만 3,736달러, 약 6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중국 저가 앞세워 올해 89% 싹쓸이. 다만 올해 발주붐의 최대 수혜는 물량 기준으로 중국 조선소가 차지했다. 해운시장 분석업체 MS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결된 VLCC 계약의 약 89%가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낮은 가격과 생산 설비 확장을 앞세운 결과다.
하나오션은 저가 경쟁 대신 건조 실적과 연료 효율, 친환경 사양으로 시장 상단의 성과를 받고 있다. 코스트 대 퀄리티냐? 중국 대 대한민국. JP모건은 Q를 선택했다. 퀄리티를 선택했다. 하나오션에도 투자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은 JP모건이 하나오션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지도 배우적고 옷등의행, 테이프도 90년대생 오너 등판. 요것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오뚜기 분석할 때도 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넣은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나 생산관리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오너는 전략 의사결정을 잘해야 한다는 모범 경영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만 다르게 실무자처럼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전략적인 그런 거는 안 하고 고주알매주알 다 참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일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5호 3세가 되더라도 자기네 역할을 이수하는데 열심이지만은 물론 실무 경험을 겪게 하는 것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것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 우리가 이제까지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해외 시장이라든지 우리의 전략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 영업보다 해외 신사업에 집중 배치를 지금 한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그런 민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배우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북한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립니다. 토마스 마레스카 UPI 7월 21일. 두 사람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책임한 행동,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도발적 군사활동 확대가 동북아시아 및 그 밖의 안보 상황 악화와 주요 원인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언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자주 비난하는 것을 반영하며 이는 침략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또한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워싱턴 및 서울과의 안보 관계 확대를 비판하며 세 나라가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약 15,000명의 병력과 군수품을 보냈으며 배치된 병력 중 약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월요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회담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긴장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비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도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은 러시아 외무부 보도국입니다. 휴전 이후로 계속 한반도는 전쟁 상태가 바로 긴장 아니냐. 그런 긴장 속에서 당연히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얘네 북한이 주장은 그거죠. 미군이 주둔에 있으면 니들은 옛날부터 괴뢰 정권 아니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와서 이 종북주의자들이 미군 철수들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그게 주체 사상 이런 거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만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일본한테는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독 서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부족은 작전 통제권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황주영 코리아 헤럴드 7월 22일. 이 전시작전 통제권 삐걱거리는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Seoul sees no barrier to setting a target year. Washington says otherwise. 한국은 이 서울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냥 한국 정부를 상징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 전시작전권 목표 연도를 세팅하는 것에선 어떠한 장애도 없지만 그러나 워싱턴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목표 연도를 발표하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즉각적인 이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양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표 연도를 미리 설정하는데 장애물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워싱턴은 개발을 완료하거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연도를 설정하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배포하고 운영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한편 별도의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가 단순히 LSAM 아직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제한된다고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탐지 및 추적, 지휘 및 통제, 교전 능력, 한국과 미국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등 한국의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층 미사일 방어 능력은 비교적 소수의 국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50에서 150km 범위 내 또는 그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과 충돌하도록 설계된 요격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시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신 미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사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미군이 운영하는 미국 소유의 사드 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장은 어디 고지대에서 하늘에 무슨 비행기나 이런 게 있는 건지 미군과 한국군이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네요. 뭔가 상징적으로 지금 생각들이 다르다. 트럼프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경시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합니다. 조이 게리슨 USA 투데이 7월 22일. 트럼프는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중국 지도자들과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선거 이후 중국이 변화했다고 믿는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그럼 그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중국은 그때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합니다. 솔직해질게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들이죠. 트럼프는 중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기를 원했고 제가 패배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제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연설을 통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선거의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논의한 많은 정보는 이전 미국 정보 보고서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유권자 파일, 이름, 주소, 정당, 선호도 등을 입수한 것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정보국장 에이브릴 헤인스는 정보 커뮤니티가 중국이 2020년 선거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지만를 결과로 볼 때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했다는 높은 신뢰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여했을 것이다. 시도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 같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팍스 아메리카나 끝나나 고이즈미가 현지에서 본 세계 질서 전환. 고이즈미 유라는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코리아 자판의
대담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나아가 일국 구조의 종식과 대국 질서로의 회귀라는 세계 정세의 큰 전환점에 대해 전쟁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키이우의 일상. 계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한밤중이면 외출 금지가 되지만 바도 영업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도 길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 중에 일본과 같은 궁지에 몰린 느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한순간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4년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뭔가 일정한 답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근처의 EU 회원국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개전 초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특수부대와 헬기를 보낼 테니 수도에서 도망쳐오라는 타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원래 개그맨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은 아마 어차피 곧 도망칠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니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결속했고 평소 추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도 일시적으로 투쟁을 그만두고 똘똘 뭉쳤습니다. 아직도 떠오르는 키이우 침공 우려. 키이우의 북쪽에서 벨라루스에 이르는 지역은 습지와 산림지대가 많아 분이 진격할 수 있는 로가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한 줄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공략당하기 아주 쉽다 이런 얘기죠. 평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동부전선은 평야 지방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뭐 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계속 거기도 어떻게 휴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팍스 아메리카. 냉전 종결 후 지금까지의 미소 2급 구조에서 정치, 군사, 경제,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에 대해 미국이 압도하는 1급 구조로 시프트했습니다. 소련은 급속히 붕괴해 갔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일본도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았던 직후에 실속했기 때문에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가 그 후 30년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 자신에게도 유지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에 우리 병사를 보내 죽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은 상응하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성실하게 방어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에 공짜로 타고 있다는 논란도 계속 불거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2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다른 나라의 지원도 하고 싶지 않다. 유럽의 방위는 스스로 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미국이 국제 질서에서 손을 떼는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물음표를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요소를 지배하에 두고 체제를 만드는 방침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제2의 캐리비안 해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러시아 관리는 우리 러시아에게 맡기고 남북 아메리카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남쪽은 중국과 인도에 맡기면 된다고.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뭔가 큰 질서 구상에 울림 같은 것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에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뒤집은 전쟁 상식, 국가 간 전쟁의 종언은 실수였다는 것을 또 보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로마 제국을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여자 작가의 로마인 이야기 18권인가 그거를 사서 다 읽어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배체제는 로마가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현지에 모두 총독을 두어 세금을 거두어 간다. 미국이 그렇게 했는가?
몽골 제국은 무력을 점령해서 대부분의 남자는 몰살시키고 지배를 위해 현지 여자들을 임식시킨다. 그 후예들이 궁국을 만들어 지배하게 했다. 몽골 제국은 사문화되었었고 직접 통치한 곳은 중국 원나라로 개칭하고 직접 지배했었다. 한족 지방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고려인들을 지방 관료로 많이 발탁해서 지배했다고 한다. 뭐 공료 중에 기황후도 나왔죠. 또 관료들도 그러니까 그 몽골인들 무사들은 무식해서 모르니까 고려가 그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료들을 붙들어 가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로마 제대국 시대로 하면 총독을 시켜가지고 세금 잘 걷어서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킨 것은 전부는 아니다. 독일, 일본, 한국이 주둔수가 가장 많다. 소련과의 냉전 결과였고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했었다. 미국이 패권을 잡은 분야는 오로지 해양 패권이었고 자유무역을 보장해 주었었다. 그리고 달러 패권 수입국으로서 경제가 돌아가게 했다. 그렇다고 통행세를 받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았냐. 무역선들은 스스로 무장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그 빈 공간을 교육품을 채워 돈을 벌 수 있었다. 트럼프 2.0이 되고서야 비로소 주둔비 부담 정도가 나왔다. 관세도 나왔다. 진짜 패권의 시작은 순서가 아메리카 전체이다. 이는 그린란드까지 넓혀서이다. 점령 패권이 아닌 우선은 석유 패권이다. 베네수엘라, 이란 이렇게 시작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자살돈으로 러시아 석유 시설을 강타하고 있다. 최종 타겟은 중국임은 명백하다. 중국 해체, 그때서야 비로소 팍스 아메리카의 시작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팍스 아메리카의 뭐 정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정원이냐 하는 게 제 견해죠. 만약에 베네수엘라 공격해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 그러면 이란 신정 정권도 공격하게 된다. 왜냐하면 석유 패권을 미국이 장악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석유 패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우로 전쟁 장기화해서 러시아의 석유도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팍스 아메리카를 위하여는 5.1달러 패권 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5.1달러 패권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석유 생산국을 공격해야 한다. 팍스 아메리카를 위하여는 반드시 미군 주둔비를 줄여야 한다. 미군 주둔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나토와 한일 국방비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석유 생산국을 공격하는 것과 그 동맹국들한테 국방비 증가시키는 것 사이에서는 갈등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답은 나와 있어요. 5.1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미군 주둔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되죠. DD, 요거는 궁극적으로 전세계 석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CD는 나토 스스로 대러시아를 견제시키고 미국은 대중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로 자꾸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현대 직원들이 파업 조치를 강화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한국의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와의 임금 합의 실패로 인해 파업을 확대하며 최대 5,000대의 2천억 원 상당의 차량 생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가회계 관점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볼 관점에서는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주 사흘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이번 주부터 2주차 파업을 돌입해 기본 월급 14만 9,600원 인상, 급여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진은 기본 월급 8만 9천원 인상, 월급여의 최대 350%에 해당하는 연간 성과급, 추가 보너스 1,000만 원,
근로자 1인당 회사 주식 15주를 제시했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대와 에브라이드로 로보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법인 그 건물 같아요. 내놓은 게. 매출 감소 가정하에서는 생산을 의도적 감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현대차 총 제조 비용을 전망한 금액입니다. 57조 9,100억 원. 그런데 안 팔릴 것 같아서 생산을 5% 줄이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총 제조 비용은 55조 149억 원으로 줄고 생산을 5% 증가시킨다면 60조 8,059억 원이 될 것입니다. 재료비 비례적으로 생산 감소할 때는 줄고 생산 증가할 때는 재료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가공비도 이 변동해서 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월액제 사원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잔업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분 파업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이 원가 회계에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변동이 되니까 이 전망은 재고 감소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가져오고요. 못 팔렸으니까. 그리고 생산을 증가했을 때는 재고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변동이 없으니까 매출 원가가 생산 감소하면 내려갔죠. 생산을 증가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올라가죠. 판매 관리비야말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 이 월액제 사원이 많죠. 그 본사 직원들, 판매 관리비는 주로 본사 직원들이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맥시멈 이건 그대로 비용은 또 깎지 않고 또 애드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산을 5% 증가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이 나오는데 생산을 증가할 때는 1조 2천원 적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논리적으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다만 매출력 불변이라는 전제 조건에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또 차이가 나니까 재고 현금 증감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이 변동이 있으니까 생산 증가했을 때 실질 손실은 2조 7,347억 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경영진은 부분 파업을 벌일 때 생산이 조금씩 안 되고 있을 때 속으로는 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부분 파업을 하더라도 요거 노조가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완전 파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산해. 그렇게 아마 노조가 생각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HMG 미국의 메타 프렌트 메타라는 말은 핵심을 미국으로 현대차도 옮겨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